김경천 장군 특별전 기념 세미나에 이렇게 많이 오셔가지고 자리를 더 늘려야지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오신 분은 서 계시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연치가 없어서 한번 말을 잘 안 하는데 죄송합니다. 이 말부터 시작하거든요. 민족문연구소가 친일청산한다고 1991년에 만들어졌는데 아직도 친일청산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나라가 이 꼴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훈계를 드리고 싶어요. 죄송합니다. 민족문연구소 방부지부장 김순희입니다. 혹시 아직 민족문연구소 가입을 안 하셨으면 몸에 내가 회원관제가 아직 친일청산이 안 되는가 보다. 이렇게 반성하시고 회원가입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또 나라를 찾기 위해서 목숨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바쳐서 애쓰셨던 분들을 기리기 위해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묵념을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주십시오. 묵념 시작. 바로 오늘 귀한 손님들이 서울에서 경기도 안산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러 오셨고 또 고려인 마을 고려인 역사를 그동안 카자흐스탄에서 한 20년 가까이 넘게 계시면서 수많은 고려인 관련 자료를 이렇게 모아가지고 한국에 월곡 고려인 문화관을 만드신 김병학 관장님이 상반기에는 홍범도 기념전을 하셨는데 하반기에는 김경천 기념전을 이렇게 하면서 또 관련해서 세미나를 이렇게 기획을 하셨습니다. 김병학 관장님 워낙 이제 주최자 주인이니까 뭘 따로 박수를 안 해도 되는데 그래도 고생하셨으니까 멤버들 오늘 또 발표 오신 분들은 또 이따가 말씀을 드리고요. 전라북도에서 우리나라 호남 최초의 순국 의사 의병의 후손인 일광기념관장 정만기 선생님으로 모십니다. 맨 먼저 그리고 오늘 또 중요한 그 책 좀 주십시오. 오늘 주인공인 게 김경천 장군 경천 아일록 일기 이 책을 내는데 수백만 원 단위가 1,000만 원 이상의 돈을 희생해 주셨던 정태봉 선생님이 모리스 대표 의사인데 오늘 오시다가 딴 일로 그냥 갑자기 기술을 딱 돌려버렸습니다. 그래도 우리 여기서 소개로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멀리 계시지만 크게 들리게 박수 좀 쳐주십시오. 또 독립투쟁하면은 맨 먼저 떠오르는 사람 또 있죠. 잘 안 알려져 있는 모르는 빼치카 최 빼치카 최재형 선생님 아시죠? 여기 계신 분들 다 아실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최재형 선생님 부인 사모님의 유해를 한국으로 모셔봤습니다. 최재형 기념사업회 협력이사로 계시는 안병학 선생님이 서울에서 일부러 오셨습니다. 또 이 동네에도 숨어있는 분들이 많으세요. 고려인으로서 박노순 독립군과 후손 가족들이 몽땅 오셨습니다. 자, 박노순 선생님 후손들 아까 올가 선생님 저 뒤에 계시네. 편하게 한국말을 아직 많이 한국말이 서툰가 소개하는데도 잘 못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문학에는 그 남만삼천이라고 하는 김경천 또 지청천 또 한 분 계시죠. 김경천 장군의 외증손녀는 오늘 발표를 하기로 되어 있고 지청천 장군님의 외손자도 오늘 발표하기로 돼서 그 2천은 우리가 예상을 했는데 전혀 뜻밖의 나머지 남만 3천에 동천 신팔균 선생님의 후손 손자 부부가 오셨습니다. 신지영 선생님이 청주에 청주라고 하셨습니까? 청주? 충주가 청주보다 좀 더 앞이죠. 충주. 그래서 오늘 굉장히 의미가 있는 자리가 됐습니다. 남만 삼천이 다 모여서 그분들을 이제 소개를 해드렸고 강원권 목사님, 광주 기독교 NCC 기독교 교회 협의회 광주의 모든 시민운동에 항상 가운데 앞장서 계시는 장원권 목사님이 오늘 다른 면접 재직이고 여기 오셨습니다. 요즘 시민 먹어보시면 힘들죠? 그리고 그 옆에 계시는 분은 이제 광산구에서 인권을 담당하시는 김병수 선생님인데 옆에 장 목사님 우산을 씌워주고 계시더라고요. 서울에서부터 안예담 기자가 또 오셨어요. 여기서 광주에서 하고 있는 일 대단한 것인 줄 알고 사실 그러니까 서울서부터 취재를 오셨습니다. 아주 오늘 이 자리에서 평균 연령을 많이 낮춰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발표자 김경천 장군의 외증손녀 김올가 선생님. 고손녀는 왜 울고 있어요? 그 고손녀 강예나 선생님. 아까부터 왜 선물 안 사주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 김경천 장군의 외고손녀 강예나가 오늘이 5번째 생일입니다. 사랑하는 강예나 생일 축하합니다. 그래서 선물에 있다가 끝나고 사드리고 하고 누구 더 좋은 선물 사주실 분들 안 말깁니다. 그러면 이준직 박사님 지청천 광복군 총사령관의 외손자였습니다. 네, 박수로 맞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 소개받은 이준식입니다. 발표 부탁을 받고 조금 고민하다가 쉽게 주제를 결정했습니다. 오늘 주인공은 김경천 장군이신데 김경천 장군 얘기를 하려면 그 주위에서 같이 활동하신 분들 얘기를 엮어서 하는 것이 훨씬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신흥무관학교와 남만삼천이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신흥무관학교는 잘 아시나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남만삼천은 신동천, 김경천, 이청천 세 분인데 세 분은 본명이 다 따로 있었습니다. 근데 신흥무관학교에서 같이 활동하신 짧은 기간에 다 변성명을 하셨어요. 가명을 쓰셨는데 하필이면 가명이 모두 천자로 끝납니다. 두 분은 한 천자고 한 분은 네 천자인데 근데 그냥 우리말로 읽으면 다 천자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남만삼천이라고 불렀습니다. 공통점은 신흥무관학교 교관을 지냈고 또 초기 독립전쟁에 굉장히 중요한 지도자 역할을 하셨습니다. 당시 만주에 있던 동포들이 이런 말을 만들어서 널리 유포되었다고 합니다. 나르는 홍금도 뛰는 김자진 남만삼천이면 산천초목도 두려웠던다. 홍금도 장군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으니까 더 길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김자진 장군은 좀 억울할 것 같아요. 홍범도 장군은 하늘을 날아다니는데 김자진 장군은 땅에서 열심히 뛰어다닙니다. 근데 그리고 이제 남만삼천에서
1910년대 말 1920년대 초 만주에 살고 있던 우리 동포들이 독립운동, 더 좋게는 독립전쟁에 대해서 갖고 있는 기대를 담아낸 말입니다. 남만 삼천이 그 당시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일단 남만을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냥 만주인데 만주당이 굉장히 넓습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넓습니다. 만주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한번 버스 타고 다음 목적지까지 내려면 되게 6시간을 타고 가야 됩니다. 그만큼 만주가 넓은데 중국 사람들은 만주라는 말 싫어합니다. 중국에서는 동북 삼성이라고 부르는데 흑룡왕성, 빌림성, 요령성, 삼성을 만주라고 우리는 부르고 있는데 이 가운데 백두산을 경계로 해서 두만강 대안지역이 지금 중국 행정구역상은 길림선인데 이 지역을 흔히 동만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백두산을 경계로 해서 서쪽 주로 압록강 대안지역이죠. 압록강 건너 지역을 행정구역상으로 보면 요령성에 해당하는데 이 지역을 남만이라고 부르고요. 흑룡왕성을 북만이라고 부르습니다. 이게 왜 북만, 동만, 남만을 구분하는 게 왜 의미가 있냐면은 당시 만주 땅이 워낙 넓기 때문에 만주에서 독립운동 하시던 분들이 만주를 다 아울러서 독립운동을 한 게 아니라 지역을 나눠서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이 가운데 독립운동의 가장 중요한 거점 역할을 하던 곳은 어디였겠습니까? 동만입니다. 왜? 동만에 우리 동포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었거든요. 초창기 이민사회가 형성된 곳이 바로 우리가 간도라고 부르는, 간도가 바로 동만에 속해 있거든요. 그래서 동만이 원래 독립운동의 거점 역할을 하던 지역인데 동시에 동만은 독립운동을 하기 굉장히 불리한 여건을 갖고 있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왜? 여러분 한국사 시간에 배웠겠지만 일제가 일산독약으로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뺏어간 다음에 대한제국을 대신해서 청나라와 협약을 하라고 했습니다. 이걸 간도 협약이라고 부릅니다. 간도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조선 사람들이었거든요. 당시 대한제국이니까 대한제국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대한제국은 간도가 우리 땅이라고 주장하고 청나라는 무슨 얘기야? 간도는 원래 중국 땅이야, 청나라 땅이야 라고 주장을 해서 영토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게 대한제국 외교권을 뺏어간 일제가 중국과 청나라와 협약을 맺으면서 간도가 중국 땅, 청나라 땅이라고 인정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공식적으로 간도는 우리 땅이 아닌 것으로 됐는데요. 근데 이 간도 협약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청나라 땅, 간도가 청나라 땅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대신에 간도에 일본 총영사관을 설치해서 이 총영사관이 간도에 살고 있는 조선인들을 사실상 통치하도록 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도 협약에 따라서 용정에 일본 총영사관이 설치되고요. 그 다음에 조선 사람들이 살고 있는 여러 곳에 영사관 분관을 만듭니다. 총영사관 분관에 뭐가 딸려 있었냐면은 영사관 경찰이 있었습니다. 간도가 중국 땅이니까, 만주가 중국 땅이니까 군대는 볼 수 없는 대신에 경찰을 보냅니다. 이 경찰이 독립운동을 탄압하는 천명 역할을 합니다. 간도는 우리 동포들이 많이 살고 있으니까 독립운동을 벌이기에 굉장히 유리한 곳인 동시에 일제의 탄압에 바로 노출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911년 만주의 독립군 간부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을 만들려고 생각했던 애국지사들이 어디가 적당한 곳인지를 고심한 끝에 동만이 아니라 남만에다가 학교를 만들기로 결정합니다. 왜? 일제의 탄압을 피하기 위해서. 그래서 길림성과 이 지도는 잘못됐습니다. 잘못된 게 유화라는 것이 요령성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 길림성과 길림성과 요령성의 접경지역, 그러니까 백두산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바로 서쪽에 있는 길림성 유화현이라는 곳에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지 않은 곳에 건물을 하나 빌려가지고 신흥강습소라는 이름의 학교 문을 엽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부르는 신흥무한학교입니다. 당시에는 처음에는 신흥강습소라고 불렀습니다. 왜? 만약 무관학교라는 이름으로 학교 문을 열면은 현지 중국 당국이 인정을 하겠습니까?
인정을 안 하죠. 그래서 이제 중국 당국의 탄압을 피하기 위해서 강습소란 이름의 문을 열었고 이게 나중에는 신흥무관학교로 통칭이 됩니다. 그런 사실을 미리 염두에 두고 이야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남만 삼천이라는 얘기는 신흥무관학교가 남만주에서 문을 열었고 남만주에서 주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남만 삼천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다. 이해했습니다. 신흥무관학교 교명 신흥의 의미는 대한제국 말 국내 최대 정치 비밀결서라고 하는 신민의 신자를 따오고요. 이 신민회의 일부 애국지사들이 신흥무관학교 문을 여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신민의 신자를 따고 다시 일어난 구국투쟁이라는 의미의 흥을 합쳐가지고 신흥이라는 교명을 정했습니다. 그 다시 일어난 구국투쟁의 주체는 누구냐? 청년이다. 신흥무관학교 교가를 보면 그대로 나옵니다. 우리 배달나라의 우리 청년들이라. 청년들이 이 기울어져 가는 나라, 망한 나라를 다시 이렇게 세우는 주체다. 이렇게 규정했고요. 다시 일어나는 구국투쟁의 그런 구체적인 방향은 뭐냐? 독립전쟁이라는 겁니다. 왜 독립전쟁이라고 부르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망의 원인이 된 낡은 것과의 단절을 신흥무관학교는 표방을 했습니다. 썩어지는 민족, 이 신흥무관학교가에 나오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신흥무관학교 졸업생들이 만든 단체가 신흥학우단인데 신흥학우단 단가에 보면은 썩어진 민족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민족이 지금 썩을 대로 썩었다. 이 썩을 대로 썩은 민족을 다시 일으킬 존재는 청년들이고 어떤 방법으로 일으키느냐? 독립전쟁을 통해서 일으키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강제병합을 전해서 시작된 독립운동은 뭐 해방 그날까지 지속적으로 전개됐는데요. 저는 어디 가서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남의 식민지 지배를 받은 민족 가운데 처음부터 끝까지 싸운 민족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요. 우리 민족밖에 없습니다. 나라가 망하기 전부터 시작해서 해방의 그날까지 단 한순간도 그치지 않고 다양한 방향으로 주권을 되찾기 위해서 싸웠는데 다양한 방향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가장 그 대표적인 방향 하나만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당연히 독립전쟁을 꼽습니다. 독립전쟁은 최후의 방향이라고 좀 얘기합니다. 왜 독립전쟁이 중요하냐면은 당시 독립전쟁을 주장하신 분들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1910년 대한제국의 주권을 일제에게 뺏겼는데 그냥 뺏긴 것이 아니다. 우리가 순순히 대한제국의 주권을 내놓은 것이 아니다. 왜 뺏겼느냐? 전쟁을 벌였는데 전쟁에서 져서 주권을 빼앗긴 것이다. 그 전쟁이 바로 의병전쟁입니다. 대한제국의 군주나 군대를 대신해서 의병이 일제에 맞서 싸웠는데 그 전쟁에서 져서 주권을 빼앗겼으니 다시 전쟁을 벌여서 빼앗긴 주권을 되찾아오겠다는 생각이 바로 독립전쟁입니다. 그래서 독립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 실제로 일본군과 전투를 벌이는 이런 활동을 모두 아우러서 독립전쟁이라고 부릅니다. 독립전쟁은 흔히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요. 식민지 역사를 갖고 있는 모든 나라에서 제국주의 국가와 식민 지배를 하고 있는 제국주의 국가에 맞서서 벌이는 민족항쟁의 최고의 방향은 독립전쟁이라고 흔히 얘기를 합니다. 아무리 시간이 없더라도 이 얘기는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도 일본하고 북한은 미수교 상태입니다. 근데 일본 정부가 잊을만 하면 북한하고 수교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얼마 전에도 기시다가 북한과 수교하겠다는 뜻을 비췄거든요. 모이즈미 총리 때도 그렇고 1980년대 초에도 일본 정부가 북한과 수교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그 수교 협상이 결국은 실패로 끝났는데 실패로 끝난 이유 중에 하나가 북한은 일본에 대해서 요구하는 게 우리는 당신들과 전쟁을 했다. 그러니까 교전국가로서 북한을 인정해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김일성이 벌인 무장투쟁을 일본에 대한 전쟁으로 규정하면서 우리는 당신들과 전쟁을 했으니까 그리고 전쟁에서 당신들이 진 거니까 전쟁에서 진 것에 대한 배상을 하라고 요구를 하는데 일본은 절대로 인정을 안 하죠. 그래서 결국은 수교 협상이 그 당시에 끝났는데 그만큼 전쟁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저도 중고등학교 때 역사 시간에 의병운동이라고 배웠는데
역사학계에서 이 의병운동이라는 말을 요즘 잘 안 씁니다. 대신에 의병전쟁이라는 말을 더 많이 씁니다. 물론 초기 의병 활동의 경우에는 의병전쟁이라고 부르기가 좀 애매하지만 이 1907년 대한제국 군대가 해산되고 난 이후의 의병 활동은 의병전쟁으로 부르는 것이 지금 통설입니다. 그래서 의병전쟁이라고 부르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병전쟁에서 져서 결국은 대한제국의 주권을 뺏겼고 그래서 독립전쟁이 필요하다고 독립운동가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의병 얘기하면 딱 하나만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모든 역사 교과서에 실려있는 의병 사진입니다. 익숙하시죠? 이 사진 모르면 역사 시간에 졸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진은 모든 역사 교과서에 실려있습니다. 사실 의병이 무언가에 맞서서 적극적으로 싸우려는 모습을 비치는 유일한 사진이기도 합니다. 의병 사진으로 지금 남아있는 것은 대부분 의병장들이 일본군에게 체포되어서 압송을 기다리는 사진들입니다. 의병장들의 모습이 좀 빼세세 보입니다. 일본군에게 체포됐으니까요. 근데 이 사진은 뭔가에 맞서서 싸우려는 적극적인 의지가 보이는 그런 사진입니다. 이 사진의 출처는 맥켄지라는 서양 기자가 한반도에서 의병활동이 활발하다는 얘기를 도쿄에서 듣고 일부 취재를 하기 위해서 한국에 옵니다. 그래서 의병을 계속 수적을 하는데 인터뷰하는데 실패해요. 그러다가 양평에서 활동하는 의병을 천신만고 끝에 만나서 인터뷰를 합니다. 그 인터뷰 내용이 맥켄지가 쓴 책에 실려 있는데 이 가운데 일부가 이런 내용입니다. 당신들은 일본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라고 맥켄지가 의병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답이 이기기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싸우다 죽게 되겠죠. 그러나 좋습니다. 일본의 노예가 되어 사느니 자유민으로 죽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죽음을 각오하고 일본과 맞서 싸우는 것입니다. 라고 아주 당당하게 의지를 밝히는 걸 보고 맥켄지가 감동을 합니다. 그래서 맥켄지가 나중에 책을 쓰면서 한국에 관한 책을 쓰면서 뭐라고 책 제목을 붙이냐면은 자유를 위한 한국인의 투쟁이다 라고 붙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지금 독립운동하는 것은 자유를 쟁취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는 거죠. 지금 누군가가 얘기하는 자유와는 다른 의미의 자유입니다. 하늘과 땅 차이가 있습니다. 이 사진은 저는 이 당시 사진이 워낙 없기 때문에 사진 한 장에서 여러 가지 의미를 읽어내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시간이 없다가도 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 사진에 보면 왼쪽에서 세 번째 인물 유난히 키가 작죠. 여성입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사람은 좀 이따 다시 얘기하겠지만 제복을 입고 있죠. 해산된 대한제국 군인일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양평의병에 해산된 대한제국 군인들이 합류해서 의병전쟁을 벌이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한 장의 사진입니다. 대한제국 군대가 1907년에 해산되면서 해산 군인들이 보이는 대역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게 유명한 박정환 참령, 그 다음에 해산을 보고하고 봉기하는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봉기한 군인들은 일본군에 의해서 무참하게 진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의병에 합류해서 의병전쟁을 벌인 군인들이 있고요. 마지막 네 번째가 망명해서 독립전쟁에 참여한 군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최영현 의병장만 잠깐 소개하면은 최영현 의병장은 1915년에 평안도에서 체포됐는데요. 별명이 마지막 의병장입니다. 의병 가운데 상당수가 더 이상 국내에서 의병 전쟁을 벌이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서 두만강 압록강을 건너서 만주로 또는 연해주로 가서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독립군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런 가운데 망명하지 않고 끝까지 국내에서 의병 전쟁을 벌인 대표적인 인물이 최영현 의병장인데 1915년에 일제에게 체포됐습니다. 그 당시 찍은 사진을 보면은 역시 군복을 입고 있죠. 1907년 대한제국 군대가 해산되고 난 다음에 의병에 합류해서 8년 동안 전쟁을 치렀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한 장의 사진입니다. 실제로 최영은 의병장은 대한제국 보병 부교
출신이었습니다. 그다음 이제 중요한 게 만주로 망명해서 독립전쟁에 참여한 대한제국 군인들이 있습니다. 김창완 대한제국 군인 출신, 장교 출신이고요. 신흥무관학교에서 교장 서리까지 지냈고 서로군정서 대한통일부 그다음에 한국독립군에서 독립전쟁을 벌인 분입니다. 이장명 역시 대한제국 육군무관학교 출신으로 대한제국 장교였고요. 신흥무관학교 교원을 지냈고 그다음에 청산리 전투에서 활약한 분입니다. 역시 대한제국 군인 시절에 이분 군복 사진이 남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관직 대한제국 육군무관학교 출신으로 장교였고 신흥무관학교 교관을 지냈습니다. 양규열 육군무관학교 출신이고 신흥무관학교에서 교무, 그러니까 교관은 아니고 교무를 지내셨고 신흥무관학교 졸업생들이 만든 백선농장에서 간부로 활동하셨습니다. 해산된 군인들이 그냥 시세에 순응한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일제에 맞서 싸우는 방법을 찾았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것이 바로 만주로 망명해서 독립전쟁의 간부를 양성하고 더 나아가서 실제로 독립전쟁에 참여하는 것이었습니다. 의병전쟁이 실패로 끝난 다음에 이제 만주를 중심으로 해서 독립전쟁으로 전환이 됩니다. 간단히 정리를 했고요. 다시는 넘어가겠습니다. 신흥무관학교 설립자는 잘 아시는 것처럼 서울의 이회영 육형제, 그 다음에 안동의 이상용, 김동삼 이런 분들, 그 다음에 신민의 간부 출신인 이동영, 양기타 이런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1910년 국망을 전후해서 무언가 새로운 독립운동 방향을 모색하고 있던 여러 갈래 애국지사들이 뜻을 모아서 신흥무관학교라는 독립군 간부 양성기관을 썼습니다. 신흥무관학교 교사나 교관을 보면은 여순, 윤기석, 박찬희 이런 분들이 있고 이세영 이름에다 제가 특별히 색칠을 한 이유는 이분은 이순신 장군의 종손입니다. 그 다음에 이장령, 김창완, 그 다음에 신동천 장군은 좀 이따 소개하겠지만 신동천 장군도 대한제국 장교 출신입니다. 그 다음에 지청천, 김경천 이런 분들은 일본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일본군 장교로 근무하다가 망명해서 신흥무관학교 교관으로 합류한 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원석 장군은 중국에서 운남 강부당이라는 중국 군관학교, 사관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만주에 와서 신흥무관학교 교관을 지냈고 나중에 청산리 전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신흥무관학교 출신들은 그 중에 이름이 좀 알려진 분들 명단을 쭉 뽑은 거고요. 자료집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가운데 눈에 띄는 인물이 김원봉, 그 다음에 한국의 김산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알려진 장지락. 자, 남만 삼천 가운데 이거는 진짜 무작위로 순서를 정했습니다. 18 gün 신동천 장군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대한제국 육군무관학교 졸업했고 대한제국 군대해산 당시에는 육군 정의로 강계진위대에 근무하고 있다가 군대가 해산된 이후에 고향으로 돌아가서 개몽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대동청년단이라는 아까 말씀드린 신민회의 자매단체쯤 됩니다. 신민회는 서울에서 만들어진 단체고 대동청년단은 주로 영남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신민회 자매단체 같은데 이분은 충청도 출신인데 또 이 대동청년단에 가입을 해서 활동을 하다가 강제병합 이후에 만주로 망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유명한 대한독립선언 1919년에 나온 대한독립선언에 서명자 이름으로 들어가 있지는 않은데 대한독립선언이 나오는데 관여하신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고 그 다음에 신흥무관학교 교관을 지냈고 서울운동소 교관을 지냈고 통일부 군사위원장 겸 사령관을 지냈습니다. 이게 마지막 직책입니다. 왜 이게 마지막 직책이냐면 1924년에 순국을 하셨습니다. 통일부 군사위원장으로 전사했는데요. 이 배경을 잠깐 설명드리면은 1924년 5월 19일 참의부 또는 육군주만 참의부라고 합니다. 만주에는 유력한 무장투쟁 당시인데 이 참의부 대원들이 당시 만주 압록강 일대를 순시하고 있던 사익도 조선 총독을 암살하려고 계획을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실패로 끝났는데 이것에 대한 보복 조치로 조선 총독부가 만주의 중국 당국에게 독립군을 탄압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이 요구를 받아들인 중국 현지 정부가 독립군을 탄압하는 과정에서 신팔균 장군은 전사를 합니다. 전사하기 전에 남긴 마지막 말이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압록강을 건너가 외놈들과 싸우다 죽으려 했으나 애매한 중국 사람들과 싸우다 죽는구나. 내가 외놈들과 싸우다가 죽고 싶었는데 안타깝게도 외놈들한테 죽는 게 아니라 중국 놈들한테 죽는구나. 억울한 거죠. 그런 유언을 남기고 순국하셨습니다. 근데 18군 장군은 그 가족의 역사가 굉장히 비극적입니다. 따지고 보면은 모든 독립운동가들의 가족이 어떤 의미에서는 비극적인 삶이었지만 특히 18군 장군의 유족은 비극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부인인 임수명 지사는 1990년 건국훈장 애국장이 취소된 독립운동가인데요. 18군 장군을 옆에서 지원하는 활동을 한 공적을 인정받아서 건국훈장을 받았습니다. 근데 임수명 지사는 1924년 11월 22일 순국이라는 표현을 못 쓰고 이제 순멸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때 임수명 지사가 임신한 상태였는데 18군 장군이 전사했다는 소식을 임신한 부인한테 동지들이 알려주지 않습니다. 혹시 뱃속에 태아가 어떻게 될까봐. 그래서 남편이 전사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애를 낳기 위해서 국내에 돌아와 있다가 나중에 남편이 전사했다는 소식을 듣고 들었는데다가 그 며칠 전에 아들이 또 일찍 죽습니다. 그 충격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당시 이제 제가 자료 2개를 인용해 놨는데, 당시 동아일보는 마치 개인적으로 삶을 비관해서 자결한 것처럼 썼는데, 개백이라는 잡지는 그게 아니라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뒤를 따라간 것처럼 이렇게 기사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순국까지는 아닌데 그냥 개인적인 이유로 죽었다고 보기가 어려워서 그래서 학계에서는 순열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렇고요. 또 하나의 비극은 아들인 신현충 지사입니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국내에서 민족운동을 하다가 나중에 중국으로 망명해서 산시성에 있는 북방군관학교라는 북방군관학교 입교합니다. 근데 중국에서 국민혁명군의 간부를 양성하기 위해서 만든 군관학교인데, 이 군관학교에 입학한 것은 아버지의 뒤를 따라서 독립전쟁의 길을 걸으려고 각오했다고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1930년에 나력증, 제가 찾아봤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나력증이라는 병이 있는데 이게 림프절에 멍울이 생기는 병인데 지금은 치료가 가능한 병이라고 그러는데 당시는 굴집병으로 알려졌답니다. 그래서 이 북방군관학교 졸업을 얼마 남기지 않고 자신의 신세를 한탄해서 이제 독립전쟁에 투신하려고 하는데 그런 몸이 안 되는 자신을 한탄해서 스스로 강에 뛰어들어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죽기 전에 결혼해서 부인이 있었는데 그 부인은 유명한 임시정부 요인인 조성환 선생.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지청천. 저희 할아버지라서 얘기하기가 조심스러운데요. 대한제국 육군무관학교에 입학했다가 대한제국 군대 해산을 맞으면서 육군유년학교도 단문을 닫습니다. 근데 대한제국 황실에서 그나마 육군유년학교에 다니던 학생들 몇몇을 선발해서 황실에서 학비를 내서 일본으로 유학을 보냅니다. 그래서 일본에 있는 유년학교를 거쳐서 일본 육군상학교를 졸업하는데 26기로 졸업을 합니다. 그리고 3.1운동 시기에는 일본군 중이었는데 3.1운동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만주로 망명을 했고, 만주로 망명한 이후에는 신흥공학교 교성대장, 서로군정서 사령관, 그 다음에 대한의용군 부사령관, 그리고 정의부 군사위원장 겸 총사령관을 지냈고,
1930년대 초에는 한국독립군 총사령관, 한국광복군 총사령관. 그래서 남만 삼성 가운데 유일하게 살아서 해방의 날을 보신 분입니다. 아오야마의 맹서라고 해서 공황 소식을 들은 일본 육군 유년학교 한국 유학생들이 아오야마라는 곳에 모여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했는데 다양한 얘기가 나왔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결정된 것은 우리가 힘들게 일본으로 최신 군사교육을 받으러 왔으니 군사교육을 잘 받은 다음에 나중에 망명해서 독립운동을 하자 이렇게 결의를 했는데 이 결의를 지킨 사람은 동기생 중에는 지충정 장군 한 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선배인 김경래 장군이 역시 같이 망명을 하게 됩니다. 육군 유년학교 동기생의 다른 선택이라고 제가 굳이 옆에다 적어놨는데 지천순 장군은 망명했고요. 동기인 조철호라는 분은 망명하지 않는 대신에 일본 군복을 벗고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친 활동을 독립운동이라고 인정받아서 건국운동을 받았습니다. 홍사님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일본군에 복무하던 조선인 가운데 제일 높은 계급인 일본 육군 중장까지 올라갔고요. 육군 중장은 당시 투스타입니다. 일본 육군 중장까지 올라갔고 전쟁이 끝난 다음에 전범으로 A급 전범으로 재판을 받고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이웅준, 신태영, 유승준 모두 일본군에 복무하면서 계급이 중전, 대장까지 다 올라갔고 해방 이후에는 대한민국 육군의 주축이 됐습니다. 예. 망명의 회고는 지충순 장군이 50년 말부터 일기를 쓰셨는데 그 일기에 보면은 3월 1일 이런 회고를 자주 하셨어요. 3.1운동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그동안 꿈꿔왔던 혁명의 길을 걷기 위해서 만들어 망명하게 됐다. 여기 이제 한 가지 풀리지 않는 이제 숙제는 선도교의 손병희 씨와 연락하고 제 유학생을 지도하고 싶다. 김경천 장군에게서도 이 얘기가 나오거든요. 제 유학생들과 긴밀한 하여튼 연락을 하고 싶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지금 다른 자료로는 확인되지 않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선도교의 손병희 선생과 연락을 하고 있다는 것도 다른 사료로는 확인되지 않는데 어쨌거나 여기에서는 이렇게 회고를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김경천 장군이나 지청준 장군의 망명이 그냥 두 분의 단독 거사가 아니라 사실은 다른 독립운동 세력과의 연락 속에서 이루어진 거사라고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망명 당시에 이런 해를 한시를 지으셨고요. 뒷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외적을 멸하고자 결심 더욱 굳히니 푸른 하늘이 압록강물에 빛이 없도다. 그래서 청천이라는 가명을 붙이셨습니다. 김경천 장군이나 지청춘 장군이나 다 망명하면서 가명을 쓴 이유는 현역 일본군 장교가 군대를 탈주해서 망명했다는 것은 이거 어마어마한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가족들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망명하면서 가명을 쓰셨습니다. 신흥무학교 교관 당시 지은 시소에도 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백두산 천지변에 칼을 짚고 우뚝 서서 조국강산 바라보니 기쁨보다 눈물겨우 언제나 천명만마 거느리고 지쳐볼까 하더라. 그러니까 꿈은 지청준 장군을 비롯해서 독립전쟁을 벌이시던 분들의 한결같은 꿈은 압록강 두만강을 건너서 다시 국내로 들어와서 일본군과 최후의 결전을 벌이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8군 장군이 유언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일본군과 최후의 결전을 벌이다가 죽는 것은 하나도 억울하지 않다. 최후의 결전을 벌이겠다. 이게 한결같은 꿈이었는데 그 꿈을 시조를 통해서 읽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930년대 초에는 한국 독립군의 사령관으로서 하얼빈 전투, 상승보 전투, 동영성 전투, 대전자릉 전투, 동영행성 전투에 참전을 하셨습니다. 이 가운데 대전자릉 전투는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와 더불어서 독립군의 3대 대첩이라고 흔히 불립니다. 정과로만 놓고 보면은 가장 크다는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대전자릉 전투의 정과로 많이 거론되는 게 소총과 군복을 많이 도입했다는 겁니다. 임시정부의 국무위원을 지낸 조경환 선생이 회고에서 남긴 건데요. 조경환 선생이 당시 한국 독립군의 간부였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직접 전투에 참여했기 때문에 생생한 해고를 남겨있는데 그 해고에 따르면 군복 3,000벌, 소총 1,500점을 노획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만주에서의 독립전쟁의 경험이 이후에 한국광복군 총사령이 된 다음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한국광복군은 중국의 중국 국민당 정부의 임시수로인 사천성 충칭에서 출범했는데 한국광복군의 작전 계획에 따르면 충칭에서 시작해가지고 북상을 해서 그러니까 산해관 만리장성을 넘어서 만주에 가서 만주에서 100만 대군을 편제해서 국내로 진공하겠다. 이게 한국광복군의 최종 작전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주와 군대를 결전지역으로 삼고 있었던 거죠. 역시 만주에서의 독립전쟁 경험이 크게 반영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의 주인공 김경천 장군입니다. 참고로 좀 나이가 드신 분들은 어렸을 때 가짜 김일성, 분명히 김일성 얘기 많이 들었죠. 그래서 오리지널 김일성은 김광서인데 김일성이 이 김광서 장군을 사칭해서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왔습니다. 역시 진청천 장군과 마찬가지로 일본의 육군 유명학교와 육군 사관학교를 졸업했고요. 진청천 장군보다 3년 선배인 23기 졸업생입니다. 그 다음에 김경천 장군은 특이한 게 병과가 기병과였습니다. 기병장교였습니다. 3.1운동 직후에 역시 일본군 중위신분으로 만주에 망명했고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이 신흥무관학교였습니다. 신흥무관학교에서 교관을 지냈는데 신흥무관학교에 재직한 기간은 교관으로 활동한 기간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이미 1919년부터 연해주에서 항일 활동을 하고 계시던 분들하고 계속 연락을 하고 있었고 아마 1919년 말 내지는 1920년 초로 짐작된 어느 시점에 아예 연해주로 활동 무대를 옮겨서 연해주에서 계속 활동을 하셨습니다. 엊그저께 국방부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1919년부터 1920년대 초까지의 독립군의 활동은 빨치산이고 이 빨치산은 해방 이후 빨치산으로 이어지는 전사다. 그래서 대한민국으로서는 인정할 수 없는 불온한 활동이다. 이렇게 규정을 해버렸는데 그래서 연해주에서 김경천 장군이 한 활동이 바로 빨치산 활동이거든요. 이 빨치산 활동은 해방 이후 남한에서 벌어졌던 빨치산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빨치산 활동입니다. 양력은 그 자료집에 다 나와 있는데 양력을 잠깐 소개하면은 1920년부터 이미 연해주 지역에서 활동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주로 등장하는 게 뭐냐면은 당시 연해주를 중심으로 한 시베리아 일대에서 러시아의 적군과 백군이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그 시베리아 내전이라고 하는데요. 원래 그 러시아의 볼셰비키 혁명은 서쪽에서 시작돼가지고 동쪽으로 퍼졌거든요. 그래서 볼셰비키 혁명의 마지막으로 완성되는 곳이 우리가 흔히 극동이라고 부르는 연해주 지역. 이 연해주는 아직 백색 정부가 있었기 때문에 이 백색 정부가 적군과 맞서 싸우고 있었는데 김경천 장군을 비롯해서 다수의 한국 독립군들이 적군과 같이 백군과 싸웁니다. 백군과 싸운 이유는 당시 일제가 백군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군과 일본군, 그 다음에 적군과 한국 독립군 이런 대립구도 속에서 전투가 벌어지고 있었는데 김경천 장군은 한국 독립군의 지도자이자 동시에 한국 독립군과 적군의 연합 군대의 지도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활동이 계속 이어졌고 1922년 10월에 일본이 소련하고 이제 외교 협상을 마무리해가지고 시베리아에서 철병을 합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일본군과 맞서 싸울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연해주에서의 무장투쟁, 김경천 장군의 무장투쟁은 사실상 막을 내립니다. 그리고 1923년 2월 상하이에서 열린 국민대표회의에 상해파 고려공산당 군인위원 자격으로 참가한 이후에 독립운동 일선에서 물러나가지고 홍범 장군과 마찬가지로 연해주의 고려인 사회의 지도자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전 말탄 사진
자료에도 나오는데 기병장교 출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김경천 장군을 이해할 때 중요한 사실이 이미 육군 2년학교 시절부터 뭔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제 큰 민족을 세울 용사 바로 당신이죠. 내가 우리 민족을 다시 크게 이렇게 세울 것이다 라는 포부를 갖고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망명과정 회고는 이게 지청천 장군의 망명하고도 연결되는데 아주 주도 면밀하게 계획을 세웁니다. 지금은 이제 많이 알려졌는데 서울에서 출발하면은 당시는 경성역이라고 있죠. 경성역에서 일제 감시가 워낙 심하니까 두 분이 자동차로 수원까지 가서 수원은 상대적으로 좀 이게 통과하기가 쉬웠던 모양입니다. 수원에 가서 수원에서 기차를 타고 신주까지 하고 신주에서 다시 압록강을 건너서 지금은 안동이라고 부르는 안동 가서 안동에서 이제 만주의 독립운동세력과 연락을 해가지고 신흥공학교를 찾아가게 됩니다. 망명 과정을 회고에서 경천화 일록이라는 회고에서 아주 자세히 남기셨고요. 김경천 장군은 조선의 나폴레옹 또는 백마탄 장군 이렇게 많이 알려졌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게 알려졌을까 이제 자료를 찾아보니까 근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김경천 장군은 1922년부터 국내 언론의 활동이 보도되기 시작했습니다. 나경석이라는 분이 유명한 나혜석의 오빠인데 당시 동아일보 기자였습니다. 나경석이 러시아 현지 취재를 하면서 김경천 장군을 여러 차례 소개를 합니다. 왜냐하면 1922년부터는 김경천 장군이 연해주에서 활동할 때거든요. 그래서 김경천 장군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그 정점이 1923년 7월 29일에 실린 김경천 장군의 인터뷰 기사입니다. 이건 동아일보 기자가 가서 현지에서 인터뷰한 내용이에요. 그 인터뷰한 내용은 지금 말씀드린 것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1920년부터 1922년에 걸쳐서 한국 독립군과 러시아 적군이 연합해서 백군, 일본군 연합 군대에 맞서 싸우는 과정을 아주 길게 회고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큰 전파를 거뒀다. 당연히 자랑스럽게 이제 말씀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앞에 인용만 뒷부분만 읽자면 우리 조선군의 그러니까 한국 독립군의 용맹스럽게 싸운 것은 세계 각국 군사에 경탄하는 대상이 되었었어. 우리는 희생을 적게 치르면서 적군에게는 굉장히 큰 타격을 입혔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용문에 보면은 연해주 겨울은 굉장히 춥습니다. 그 추운 겨울에 부대를 이끌고 이동하는 과정을 회고한 것이 있는데 아무리 길더라도 당시 독립군의 실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테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군사는 산에 가서 들떠냈어. 하루 비리죽 몇 그릇을 먹고 발을 벗고 눈이 길까지 쌓인 산속에서 지내니 그 고생이 없다였겠소. 바람 없는 산천에 보이는 것은 망망한 백설과 하늘뿐인데 깎아지는 듯한 산을 지날 때 우리는 불국 명장 나폴레온의 알프스 산 넘던 행군을 연상하였어. 그러면서 조선의 나폴레옹으로 이제 사람들한테 각인될 겁니다. 당시 동아일보는 뜻있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인기 있는 신문이었습니다. 지금 동아일보하고 다른 동아일보입니다. 저를 달리하는 동아일보입니다. 동아일보는 뜻있는 사람들이 아주 애독하던 신문이었는데 이 기사가 나면서 조선에도 나폴레옹이 있었네 이렇게 된 겁니다. 그 이전에 1921년 정월에 백군이 이만 땅으로 나가는 것을 보고 이렇게 전투가 벌어졌는데 그 마지막 단락만 보면은 나는 악에 바친 사람이라 탄이 빗 쏟아지듯 하늘 속에 말을 타고서도 지휘하는데 원래 독립군 간부들이라고 해서 말 타고 전투 지휘하고 그런 거 안 하거든요. 근데 이제 아마 기병장교 출신이니까 말을 타고 전투를 지휘한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회고를 하니까 이제 사람들한테는 말탄 장군 말 그러면 또 백마탄 장군 이렇게 이제 사람들한테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920년대 초에 이미 국내 뜻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름이 많이 알려졌다. 아마 33,000 가운데서도 가장 먼저 이름이 알려진 분이 김경천 장군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뒤에 씨는 김병환 관장님 발표에서 나오니까 이고요. 같은 날짜 지면에 또 김경천 장군이 지은 시가 실려 있습니다. 뜬구름도 강화하는 시베리아를 말을 잡고 여기서 이제 말얘기가 또 나오죠.
신매 저편, 신매라는 것은 백두산을 가리킵니다. 백두산 저편을 바라보니 사랑하던 땡땡하라고 쓴 이유는 무궁화라고 쓸 수 없어서 이거를 당시 신문에서 무궁화 이런 건 쓸 수 없었기 때문에 복자처리라고 합니다. 검열에서 걸려가지고 복자처리된 무궁화는 희미하고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역시 독립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시인데 안타깝게도 이 시가 실리고 난 이후에 김경천 장군은 사실은 독립전쟁 일선에서는 물러나게 됩니다. 이게 아마 만주에서 활동하신 분들은 계속 하는데 연해수에 가 계신 분들은 1922년, 23년 무렵에 보면 더 이상 무장투쟁을 하기 어려워진 조건이 됩니다. 더 이상 무장투쟁이라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소련이 자신들이 꿈꾸던 돌셰비키 혁명을 완성하기 위해서 한국 독립군과 손을 잡았는데 이제 더 이상 러시아 국내에서 총 들고 싸울 일이 없으니까 연해주에서의 무장투쟁은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홍범도 장군도 그렇고 김경천 장군도 그렇고 무장투쟁의 일선에서 물러나가지고 고려인 사회의 지도자로서 활동하게 됩니다. 그 신흥공관학교 출신들이 졸업하고 난 다음에 해야 될 일이 있었으니까 당연히 독립전쟁에 참여하는 겁니다. 독립군으로 활동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들과 마찬가지로 독립군 간부가 되는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활동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신흥무관학교의 뜻을 계승하는 학교에 가서 교사 활동을 하신 분들이 꽤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독립전쟁에 전투에 직접 참여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당시 독립군에게 가장 필요한 일이 뭐였겠습니까? 독립전쟁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군인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무기가 필요하고 군사자가 필요합니다. 군인을 확보하는 거야. 만주 지역에 우리 동포들이 많이 살고 있으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쉬울 수가 있습니다. 뜻을 갖고 있는 젊은이들을 모아서 군대를 편성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3.1운동 직후에 일제가 만든 정보 분석에 따르면 만주 곳곳에 한 70개 이상의 독립군 단체가 출범했는데 각 단체가 많은 경우에는 1000명, 2000명, 적게는 수백 명의 독립군을 확보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독립군을 열망하는 젊은 사람들이 많았으니까 병력을 확보하는 건 별로 큰 문제가 아닌데 가장 큰 문제는 무기와 군수물자를 확보하는 겁니다. 여기서 전제로 삼아야 될 것은 만주는 우리 땅이 아니라 남의 땅입니다. 중국 현지 당국이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와가지고 무장하는 거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기 확보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무기와 군수물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나타나는 게 이른바 군자금 모금 활동. 일제는 이 군자금 모금 활동을 뭐라고 불렀죠? 강도 사건이라고. 일제가 강도 사건이라고 판결한 판결문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독립군을 폄하하고 자금을 모집하려고 해요. 이게 다 군자금 모금 활동. 군자금 모금 활동을 벌인 신흥무관학교 출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후속세계 양성 활동을 한 명단이고요. 자료를 참조해 주십시오. 그리고 군자금 모집 또는 학생 모집 활동한 사례. 이 사례는 주로 일제의 재판 판결문을 통해서 확보한 사례들입니다. 이거보다 더 많이 있었겠지만 판결문을 통해서 확인된 사례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 반일 세력과 연대를 통한 무장투쟁을 추구한 사례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유명한 의열단이 신흥무관학교 졸업생들이 만든 단체입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하나만 설명하고 이 컷 기억나시나요? 동호동 전투에 나오는 한 장면입니다. 복장이 두 종류죠. 하나는 제복이고 하나는 그냥 민간 복장입니다. 민간 복장을 한 사람들은 일종의 척후대입니다. 정찰병입니다. 그러니까 민간 복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홍범도 부대 부대원들이 제복을 입고 있었다고 이 봉오동 전투에서는 보여주는데 이게 가상이 아니라 실제 그랬을 거라고 짐작되는 두 장의 사진이 있습니다.
하나는 김좌진 부대라고 알려진 북로공동소군이고요. 하나는 아까 잠깐 소개한 육군 주만 참위부의 최고 지도자가 신흥무관학교 출신입니다. 두 부대 사진인데 당시 독립군이 사진 찍는 거는 정말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근데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근데 기념사진에 특이한 게 있습니다. 쉽게 확인이 되십니까? 다 복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 군인 복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 총을 들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죠? 동로군정선군이나 주만참위군 기타 다른 독립군들에도 그냥 어학지졸 부대가 아니라 나름대로 기회를 갖춥니다. 무기를 갖춥니다. 군대였다는 겁니다. 실제로 당시 독립군이 쓰던 무기들입니다. 의병전쟁 당시에는 사실은 의병의 화력이 시원치 않았습니다. 화승총 이런 거 가지고 싸웠거든요. 그래서 일본군에게 처참하게 졌습니다. 그래서 독립군은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 무기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좋은 무기를 확보할 수 있었고 그 좋은 무기 때문에 1920년 봉오동 전투나 청산리 전투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겁니다. 물론 아무리 좋은 무기를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일본군에게 정면으로 맞서기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무기를 확보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활동한 독립군이 있었고 이런 독립군의 전통이 계속 이어졌고 이런 독립군의 활동의 한 정점을 이룬 세 분이 바로 남만 삼천이고 홍문표 장군과 김좌진 장군의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 한마디 의병 동학군들은 일본군 기관총에 있는 쓰러져 버렸죠. 왜 그랬을까요? 실흥무관학교를 안 나와서 그랬습니다. 어학지졸 농민군이어서 이제 거기에서부터 배운 게 군사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봉오동 전투, 청산 전투가 가능했었던 것입니다. 대상이. 그래서 이제 김경천, 지청천, 또 신동천 이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신흥무관학교가 없어져 버린 게 아니라 해방 후에 신흥학교라고 해서 개교를 합니다. 아시는 분 계시는 거 지금 경희대학교 전신이 신흥대학입니다. 근데 이상한 사람이 사갖고 이상한 학교를 만들어놨는데 그 정신을 이어가지고 해서 만들어지고 또 전주에 있는 신흥고등학교가 있어요. 신사참배 거부로 해서 폐교가 되고 요즘 시끄럽고 여기 막 떠들어대고 있는 이상한 사람들이 정열성 선생이 신흥학교를 다니다가 이 학교가 폐교되니까 중국으로 넘어가서 독립투쟁을 하게 됩니다. 전주 신흥고등학교 교과가 신흥무관학교 교과가 같아요. 그런 것이 있었고 지청천 장군, 김경천 장군 두 분 관계를 직접 선주가 와서 이야기해 주시니까 참 좋았고 좀 더 자르고 싶었는데 그냥 여기까지 오셔서 그냥 먼저 한 사람이 많이 쓰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뒤에 이제 올가 선생은 저 선생님 시간 많이 주고 나는 조금만 주고 뭐 어떻게 했냐고 그랬어요. 그래도 너는 조금만 해. 자, 올가 선생님 박수로 맞아주시고. 안녕하세요. 저 김올가라고 합니다. 교수님이 아까 5분 안에 그 말씀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원래 소련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소련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고르바초프 피리스트로이카 때 교육대를 졸업하고 카자흐스탄 독립이 되어 알마티 국립대학에서 학사와 카자흐스탄 국립대학에서 석사를 마치고 2013년 말에 한국으로 와서 전남대학교에서 박사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한국어는 외국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직 한국어 많이 서투르고 그래서 제가 그냥 준비하는 대로 할게요. 죄송합니다.
2013년 말에 KGSP 장학생으로 한국에 와서 인천 인하대 어학당에 다녔습니다. 어느 날 서점에 가게 되었는데 어떤 책을 전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책의 주제는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라는 제목이었는데 그때는 제가 역사란 무엇인가라고 생각하면서 어떤 분이 역사는 현재를 비추는 거울이고 미래의 길을 제시하는 나침반이라고 답하셨습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바쳤던 분들을 인정해야 뒤에 있는 세대도 애국심을 가질 수 있어 이 나라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가장 힘들 때 많은 분들이 피로 세운 나라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런 분들을 잊고 사는 날이 더 많아서 제가 오늘 다시 한번 그런 분들을 기억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은 우리 대한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치고 추운 시베리아 부청지방 수용소에서 억울하게 돌아가셨던 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바로 저희 친정부이신 독립도사 김견천 장군입니다. 김견천 장군 같은 분들이 오랫동안 인정을 받지 못했는데 다행히 90년쯤 넘어서라도 차차 알려지기 시작한 오늘도 세미나를 하게 되어 참 다행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준식 박사님 그 강의를 잘 들으면서 이렇게 한국에서 아직 1922년 3년까지 이렇게 많이 연구가 이루어진 것 같은데 하지만 그 이후에 많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그래서 참 안타깝고 그리고 아마 러시아어로 자료 많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한국에서 더 많은 연구자들이 더 많이 연구를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할아버지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8년 동안 그 체포를 받고 그리고 수용소에서 돌아가셨는데 끝까지 목숨 이룰 때까지 끝까지 독립 생각하면서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저희 친정 할아버지는 일제 강점기 때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 연해주로 망명하여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시고 먼 외국 땅에서 돌아가셨습니다. 할아버지는 늘 백마를 타고 러시아 연해주를 누비며 일본군과 싸우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할아버지는 백마탄 김장군이라는 전설로 불리셨습니다. 김견천 장군은 제 아버지의 위에 할아버지이십니다. 김견천 장군은 일본 육군 사관학교를 나와 말을 타고 싸우는 기병 장교였습니다. 김견천 장군이 중위였던 1917년 후배인 대한제국 무관센터들이 일본 육사를 졸업해 소위로 임관했고 그리고 천의회장으로 김견천 장군이 초대되셨습니다. 이후 후배들과 뜻을 같이하여 조선 독립을 쟁취하고자 일본 육사 출신이 3년 후배인 지천천 홍사익 그리고 이은중 3인을 요코하마로 불러 조국이 부르는 날 함께 탈출해 한 몸을 조국 독립에 바치자고 함께 교례했습니다. 하지만 나라가 망하고 일제의 식민지가 되면서 야망과 영심으로 함께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끝내 홍사익과 이은주는 망명하지 않았고 김견천 장군은 친천천과 단둘이 모든 걸 내던지고 독립투쟁이 나서셨습니다. 한국이 독립된 뒤 지천천 장군은 오랜 시간 독립운동과 해방 이후 많은 공헌을 하셨지만 김견천 장군은 독립이 된 조국이 돌아오지 못하시고 시베리아 수용소에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쓸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일본군 장교로 근무 중 독립운동의 모든 재산과 장교로서의 보장된 삶을 다 버리고 태안의 독립을 생각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생각해봐도 정말 쉽지 않은 선택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조국을 빼앗겼는데 당연히 되찾아 와야 한다고 생각을 하셨습니다. 1919년 3월 1일에 김경천 장군은 당시 총로에 망세 시위 현장에 있었고 시위대석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다 19년 3.1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자 망명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당시 3.1 운동을 펼치던 청년들이 나라를 찾기 위해 망명길에 올라 힘을 기르겠다며 독립군 양성소인 신흥무관학교로 몰렸습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김경천 대안의 연구와 업적이 발굴이 부족하여 제대로 된 예우를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금 제 소원은 할아버지의 나라 사랑하는 정신을 한국에 널리 알리는 것입니다. 얼마 전 할아버지의 집도가 있던 곳에 가봤는데 종로구 사직동에 있던 집도는 아파트 단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당 기념사업회 도움으로 거기에 작은 묘지석을 세웠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지만 할아버지의 정신을 한국에게 널리 전하고 그 뜻을 기리는 기념관을 만들고 싶습니다.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제 할아버지의 뜻을 기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아까 이준식 박사님이 또 가이드로 해가지고 신흥무관학교 답사가 있습니다. 4박 5일, 4박 5일이죠. 해마다 7월 말에 신흥무관학교 답사가 있는데 올해는 예산이 얼른 안 찾아져서 그냥 늦추다가 내일 떠났는데 여러분들도 해마다 신흥무관학교 답사가 있으니까 미리 올해는 언제가 되게 7월 말쯤 학생들 방학하면 그때 가거든요. 애들을 좀 많이 보내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직접 가시는 것도 중요한데. 이제 마지막 순서로 김경천 장군에 대해서 굉장히 애정을 가지고 많은 자료를 정리해 주신 김병학 선생님께서 빨리 해주십시오. 여기 자료 있는 거 건너뛰고요. 저는 이제 경천 아일록과 김경천의 생애에 대해서 여러분과 잠깐 좀 의견을 나누고 싶습니다. 아까 이야기가 나왔듯이 김경천 장군은 백마탄 김장군, 그리고 내가 김일성이 그랬다고 하죠. 내가 그 백마탄 김장군, 김일성 장군이다 그렇게 했다고 하는 그 김경천 장군이거든요. 그런데 이 김경천 장군이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도 그 동아일보에서도 1922, 23년에 나경석의 국민이라는 가명이라고 해야 될까요? 국민이라는 이름으로 취재를 해가지고 썼는데 거기에 이 김경천의 육성으로 빙선 사인 속에서 그 싸운 그 김장군 해가지고 여러 가지 그 자료들이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때 김경천 장군이 국내에 널리 알려졌죠. 그때 이 나경석이 누구냐면 여러분들 나문희라고 그 탤런트 아시죠? 나문희 할아버지입니다. 네, 그분이거든요. 그분이 이제 국민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쓰셨는데 김경천 장군에 대해서는 이렇게 베일에 쌓여가지고 전설처럼만 남아있었는데 또 이념적인 여러 가지 장벽, 또 우리가 개방되기 전까지는 소련과 우리의 어떤 그 자료 접근의 한계, 그래가지고 사실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다행스럽게도 김경천 장군이 쓰신 수기와 일기, 이분이 1925년까지 마무리하셨는데 이게 이분이 1936년 9월에 이제 간첩죄로 체포돼가지고 그때 아마 압수를 당하신 것 같아요. 가족들 증언을 들어보면 그때 커다란 가죽 가방을 한꺼번에 압수당했다. 거기에 사진과 서류가 많이 들었는데 아마 그때 압수를 당했다가 그 뒤로는 가족한테도 잊히고 이 존재 자체가 완전히 사라져 버렸는데 이제 카자흐스탄에서 1994년 4월 14일에 정치적 탄압을 받은 희생자의 명예회복에 대한 법률이 선포가 됩니다. 그렇게 돼가지고 그 뒤로는 스탈린 정권의 탄압을 받았던 이런 사람들의 유가족이
망자의 유품을 이렇게 요구하면 정부기관에서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돌려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 김경천 장군의 자녀들 중에서 막내딸 지희 할머니 그리고 이제 그 둘째 아들도 살아 계셨는데 그때 유가족들이 계셔서 여러 번 요청을 해서 몇 번에 걸쳐서 유품을 돌려받았는데 언제 한번 서류 뭉치를 받았는데 그게 경천아일록이었고 이게 2005년에 처음으로 세상에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김경천 장군이 그때 정말 항일 전투 과정에서 직접 쓰신 일기가 처음으로 공개가 됐고 2분의 3 그리고 이번에 그 항일 무장투쟁뿐만이 아니라 서울에 두고 온 이 가족을 그리는 마음이나 조국 독립을 향한 그런 의지 또 전투 과정 중에서 부활에 대한 이런 남다른 사랑 이런 것들이 이분의 육성으로 절절하게 이렇게 나온 게 경천아일록입니다. 그래서 이것의 그 역사적 가치를 우리가 따져보자면 물론 이 경천아일록이 아주 이렇게 두꺼운 기록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이게 이제 80여 페이지 정도 되는데 그래도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전투 과정 중에 일기를 쓴다는 게 너무나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대부분 남은 게 회고록입니다. 끝나고 하는데 이분은 전투 과정 중에도 틈틈이 이렇게 쪽지로 이렇게 일기를 쓰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전투가 잠시 이렇게 중단하고 쉬는 기간에 그걸 모아서 다시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그 일기를 채워나간 게 경천아일록으로서 아마 우리나라 역사에도 남중일기 이순신 장군이 전쟁 과정 중에 쓰신 일기가 있죠. 그 외에는 회고록은 많지만 이 과정 중에 쓴 일기는 아마 세계사회적으로 드물다고 제가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리고 유럽에는 그게 더 드물다고 그래요. 아주 오래전 시저가 쓴 갈리아 전기 정도나 있고 나머지는 대개 회고록으로 남아있다. 그래서 정말 연해주 지역에서 기간이 길지는 않지만 정말 치열하게 우리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이렇게 살았던 자신의 삶을 그야말로 온몸으로 피로 써내려간 기록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일기 첫 부분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건 복사본이고 이 옆에는 이제 사진을 찍어가지고 영인을 한 건데 그렇게 되지요. 이시영이 보고 싶다, 신동천이 보고 싶다, 신용걸이 보고 싶다 이렇게 쭉 나가지요. 이렇게 아마 같이 전투 중에 대부분이 이분은 그 전에 전투 중에 이렇게 사망하신 분들, 살아계신 분들도 있지만 또는 더 만날 수 없는 분들을 그리워하면서 아마 이분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쓰신 것 같아요. 여기에서 다른 분들은요, 두 번째 신동천 남부는 후손님들 와 계시고 또 아까 우리 이준식 관장님도 이야기 다 해주셔서 저희가 여기서는 세 번째 나오는 신용걸이 보고 싶다. 이 신용걸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신용걸은 김경천 장군의 그 밑에서 장교 교육을 받고 임명받았던 소대장이에요. 그런데 이제 김경천 장군이 다른 이 전투지 도병아 이제 아루치노로 가면서 한 개 소대를 수비대로 이렇게 남겨뒀어요. 그래서 이 신용걸이 남아 있었는데 러시아 그 백군들 이제 그 기록은 기록마다 좀 차이가 나요. 어떤 기록은 백군이 800명, 어떤 기록은 더 적은 500명. 그런데 아무튼 10배 이상 되는 그 백군들이 올가 항해 전방에 있는 걸 이렇게 침략해가지고 거기서 승리를 해요. 승리를 하는데 그러죠. 되게 기습 공격하면 승리를 할 수 있죠. 그런데 백군들이 나중에 대열을 장기해가지고 다시 거기서 기습을 해가지고 여기서 대부분이 다 거기서 전사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신용걸은 소대원이 33명이란 말도 있고 28명이란 말도 있고 여러 번 50명이란 이야기도 있는데 아무튼 소대원을 거느리고 대부분의 부하가 전사하고 본인은 이렇게 목숨을 건졌어요. 그래서 내가 이 다수의 부하를 잃고 나는 비겁하게 살아갈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배를 받아서 자결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김경천 장군이 자기 그 소대장으로 임명했던 신용걸이 나중에도 이렇게 그리워서 신용걸을 보고 싶다고 여기에 적은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맨 왼쪽에 있는 것은 제가 2012년에 이제 2012년 11년에 이것의 그 복사본을 제가 얻었습니다. 그래서 복사본을 정리를 했는데
당시에 제가 역사 지식이 굉장히 일천했어요. 그리고 또 이 경천아일록 이 원본이 A4 용지보다 조금 더 커요. 그런데 이 복사본을 보니까 복사본도 A4 용지로 하다 보니까 가해가 조금씩 잘렸어요. 그래서 그 부족한 것으로 이렇게 했는데 늘 그게 제가 마음에 남았거든요. 그런데 2012년에 이 책이 나온 걸 보고 그때 KBS에서 유지열 PD가 이걸 좀 김경천 장군 생애를 다뤄야 되겠다 해서 카자흐스탄에 직접 와서 여기 올가 선생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그 같이 다니면서 그때 이 경천아일록 이 원본을 깔아간다 해서 그 김지희 할머니 댁에서 직접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스캐너가 있었으면 스캔을 했을 건데 아쉽게 없어서 그때 그 KBS에서 정교하게 이렇게 사진을 찍었어요. 그래서 사진으로 만든, 그래서 이걸 지금 경천아일록으로 다시 제가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제가 부족한 부분 좀 보완을 해가지고 2019년에 다시 이렇게 책을 냈고 2018년 그보다 1년 전에는 제 코리안 친구가 러시아어로 번역을 했는데 이게 모스크바에서 선택이라는 이름으로 김경천의 일기 선택해가지고 출판이 지금 됐습니다. 뭐 이야기하다가 언제든지 중간에 할게요.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좀 우리 지역하고 굳이 우리가 연관을 한 가지 제가 시키고 싶은 게 김경천 장군의 아버지 김정우가 구한 말에 이렇게 개화파로서 김옥균의 그 개화파, 그때는 이제 개화파가 일본과 가까웠을 때 지금의 친일과는 다르죠. 일본을 이렇게 배우고 신신문물을 배우자는 것으로 개화파였는데 이분이 그것 하기 전에 지금은 뭐 친일로 규정된 윤웅열 있죠. 윤웅열의 아들이 윤치호인데 윤웅열이 함경도 이 절도자를 2번인가 해요. 그런데 아마 그때 그렇게 친했던가 봐요. 그래서 그때 서울로 이렇게 비밀리에 들어왔다 해가지고 잡혀가지고 나중에 그 개화파들 이렇게 그 유배를 가고 할 때 윤웅열과 함께 화순 능주에 이렇게 귀향을 가게 돼요. 10년 귀향에 처해졌는데 윤웅열이 3년 만에 풀려난 거 보니까 아마 김정우도 3년 만에 귀향이 풀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분은 다시 이제 1896년인가 8년 그때 이제 가족을 데리고 경기도 광주 이쪽으로 이주를 해가지고 여기서 살게 되죠. 그래서 부친하고 형은 우리나라 공병대를 설립하고 그 신식 군대를 설립하는 데 큰 공헌을 했습니다. 그런데 김경천 장군의 아버지 김정우는 1908년 한일합병 되기 전에 돌아가셨죠. 그래서 이분은 전혀 이제 친일을 하지 않으신 분이고 개화파로서 이렇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김경천 장군은 뭐 이야기가 겹칩니다만은 1904년에 러일 전쟁에서 우리 그 러시아가 패하니까 우리가 당시에 친러에 가까웠는데 일본이 이길 줄 몰랐죠. 그런데 일본이 이기니까 부랴부랴 그때 뭐 일본에 위문을 보내고 이런 과정에서 유학생 50명을 일본에 파견하게 돼요. 그때 김경천이 유학생 중에 뽑혀서 일본에 유학을 갔는데 이분은 유학을 가서 그 전에 경성학당에서 일본어를 배웠기 때문에 이분은 일본어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분들은 일본어를 배우는 과정에 이분은 바로 다 아니까, 그런데 이분은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무엇을 할까 하는데 서점에 다니다가 어느 날 나폴레옹에 관한 일대기 책을 보게 되고 정신이 개벽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분은 평생을 나도 나폴레옹처럼 살아야 되겠다 해서 내가 군인이 되겠다. 그래가지고 동경에 있는 육군중앙유년학교, 육군사관학교 여기를 다 졸업하고 육군, 기병, 소위 나중에 중위까지 되죠. 이게 이 사진이 남아 있습니다. 김경천 부친이고 누이는 이제 유복녀로 태어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아버지 김정우가 1908년 2월에 53세에 돌아가시는데 이분은 6월에 유복녀로 태어나게 되죠. 그리고 일기에 보면은 김경천 장군이 비록 일본군으로 이렇게 소속돼 있지만은 독립의 의지를 갖고 있었다는 게 일기에 드러납니다. 이분이 동경에서 대양 훈련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동경에서 호해가 신문이 나와요. 이등방문 암살.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암살한 사람은 능칠시라고 한다 하면서 이제 일기에 나와요. 어떻게 해서 감동을 했는지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거 한번 보십시다요. 저 위에 보면은 일일은 하루는 동경금교에서 대양 훈련을 하노라니 이등방문 암살이라는 호해가 동경시가 마사지게 떠든다. 부서지게 떠든다. 이어는 나는 가슴이 덜렁한다. 이등이를 총살한 사람은 능칠시라 한다. 나는 자세히 모르나 밑줄이 그어졌죠. 위대하다. 우리도 살아냈구나. 이런 뜻이 있었죠. 그래서 이분은 늘 이렇게 조국 독립에 대한 뜻을 갖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 지금은 우리 부자유한 몸이니까 지금 이렇게 있으면서 군사훈련을 철저히 받아서 우리가 기회를 보자 이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이 1918년에 여름에 그 전에 1913년에 일본으로 아주 가족과 같이 이주를 했거든요. 그런데 1918년 여름에 좀 건강이 안 좋아서 돌아와서 휴양으로에서 왔는데 그때 지금 서울 사직동 166번지 사저를 이렇게 매입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집이 너무나 마음에 들어서 아꼈죠. 그런데 이제 그해 12월에 다시 이제 복귀를 하기 위해서 가족을 두고 일본으로 갔는데 가보니까 2차 대전은 끝나고 윌슨의 민족자견주의 나오고 이 세계 분위기가 이렇게 심상치 않으니까 이게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돌아와야 되겠다 해서 한 달 만에 1919년 1월에 다시 서울로 돌아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그 독립운동 민족자격에 따라서 우리도 독립을 하자 이런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데 고종이 또 생활을 하시고요.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그 김경천의 사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그 독립에 대해서 이제 의견이 분분하거든요. 아마 그때 그 손병희 우리 그 천도교 아마 이런 쪽하고도 연결이 됐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일기에도 우리 집에 그 지사들이 와서 늘 분분하게 지금 의견을 이렇게 교환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아마 그때부터 서로 이렇게 상의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남만주로 망명하는데 그 일기에 나옵니다. 이렇게 망명의 뜻을 세우는데 후배 지청천과 이응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구는 대찬성이다. 정말 지청천은 정말 이렇게 하자고 하는데 이군은 마지못해서 대답한다. 그 이야기가 나와요. 참 여기 보면 여기 보십시오. 여기가 지금 망명하는 6월 5일이 김경천 장군 생일입니다. 그래서 생일 지나고 그러니까 그 전에 행장을 다 정돈을 하셨어요. 가족에게도 알리지 않고. 그래가지고 여기 뭐가 이렇게 나왔는지 지금 6월 6일입니다. 하루 지나고 자기는 어제는 나의 생일이다. 다정한 친구 몇 명과 더불어서 술잔을 나누고 오늘 아침에 일어나 보니 날은 흐리고 비가 내린다. 차혹이 불가시리라. 이 저로에게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지군에게 그러니까 지청천장이 그런 대로 야 어찌할까 오늘 실행할까 지군은 대찬성이다 나오죠. 그러니까 정말 그 뜻이 이 일기에 거짓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김영석 군도 찬성이다. 전우사를 김군에게 부탁하고 지군으로 이렇게 나가는데 저기는 안 나왔네요. 그 앞에 보면 그 이응준 이야기가 나와요. 이군은 일이 있다고 해서 평양으로 가겠다고 한다. 이게 저기 그래서 이 두 분만이 그래가지고 여기서 서울에서 위험하니까 수원으로 이렇게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또 중간에 자동차가 가다가 자동차 타이어가 펑크가 나요. 대낮에. 그래가지고 얼마나 사람들은 펑크난데 몰려들고 이게 예간장 심장이 다 녹았다고 겨우 수리를 해가지고 수원에 도착해서 청나라 사람 그러니까 중국 사람 그 식당에 들어가서 밥을 먹고 이렇게 하니까 마음이 놓였다. 그래가지고 밤에 이제 기차를 타고 떠나거든요. 김경천 장군은 1920년에 이 한인 마을을 수시로 와서 약탈하고 민가 38채를 일거에 그냥 불질러버리고 이렇게 괴롭히는 마적들이 일본 군인 마적 고산태라고 이 마적대장 고산을 불러가지고 무기를 지원하면서 이렇게 괴롭히도록 만들어요. 근데 이 부족한 무기로 이 마적을 일거에 소탕해버리고 그리고 나서 이 마적들에서 보호를 하기 위해서 수천 적의 군정을 발행합니다. 그래서 군정 책임자가 돼가지고 거기에 둔병제를 실시요. 둔병제가 뭐냐면
병사들을 농사를 짓고 주둔하면서 농사를 짓게 만들어요. 그리고 미국에서 건너온 정재환이라는 사람한테 민정 책임을 맡겨서 민가에 10원씩 1년에 돈을 걷어가지고 군사장비를 충당을 하고 러시아 교육을 아주 일소해버리고 우리 모국어 교육을 도입하고 또 여기서 군정을 실시해가지고 김경천이 내준 증명서가 없는 사람은 그 지역에서 고려인뿐이 아니라 러시아 중국인도 출입을 할 수 없게 그래가지고 철저하게 이 마적에서 보호를 했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김경천 장군의 이 능력이 워낙 출중해서 이름이 나니까 그 당시 이 수천 지역에 한창거리라는 독립운동가가 있어요. 이분이 만든 게 고려 노동군회, 그러니까 고려 노동자 농민들을 모아서 만든 군대고 또 강북모는 민족주의적인 그 한일 독립운동 단체인데 이분이 혈성단이 있었는데 이 두 단체가 이제 한일운동을 해야 되고 그러려면은 지도자의 사관을 양성을 해야 되는데 당시 연해주에서 사관 양성할 수 있는 사람이 김경천 뿐이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와가지고 모셔가서 이 두 집단이 합해가지고 수천 고려 의병들을 만들고 모셔서 군무와 사관 양성을 맡겨서 김경천 장군이 수천 고려 의병대 총사령관이 됐어요. 그래서 수천 고려 의병대 총사령관.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1921년 10월부터 22년 여름까지 수많은 이제 무장투쟁을 치르는데 그때 이제 21년자 10월 말에 그때 러시아 적군들하고 같이 이 고려인들하고 연합해서 백군하고 전투를 많이 치르거든요. 당시에 이 러시아 백군이 이제 빨진이라는 사람이 그 대대장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일본군과 이 백군이 쳐들어오니까 우리가 공동으로 연합해서 전쟁을 하자. 그래 가지고 이렇게 연합해서 도병합, 지금 아누치노라고 해서 거기가 이 한일 운동의 그 중심지예요. 근거지 수도 같은 데인데 여기 가서 이제 그 전투를 치르려고 하는데 거기가 이제 신현거우라는데 이제 우즈베키스탄 가면 뭐 시온고 아리라는 시온고 마을이라고 사람들한테 그게 신현거우에서 나온 말이에요. 신현거우에서 이렇게 전투를 치르는데 이 러시아 적군부대 빨진이 대대장이 그 전부터 백군하고 이 내통을 하다가 부하를 데리고 항복을 해버려요. 전세가 불리하니까. 그래서 일부 부하들은 따라가서 항복하고 일부 부하들은 전사하고 일부는 도망하고. 그런데 그 중에 그 용감한 한 100명 가까운, 그러니까 60명의 대검병, 40명의 장검병, 그리고 3명의 기관총 사수들이 이 김경천 부대로 들어오죠. 우리가 같이 하겠다. 그래서 처음으로 고려인 러시아의 혼성부대 사령관으로 지휘를 해요. 그리고 이 러시아 부대에서 꼴량급이라는 사람을 부관으로 삼아요. 그래가지고 전투를 치르는데 그게 저기죠. 이제 그 이만 전투. 그러니까 이제 22년 1월인데 이만에서 이제 갑자기 기습공격 전투를 치르는데 그것도 왜 치르게 되냐면 그 한윤용 중대장이라고 고려인 그 한일운동사에 유명한데 이분이 러시아 백군 한 600명하고 전투를 하다 고립돼가지고 600명을 죽이고 다 전사해요. 그 중에 2명이 이제 총상을 입고도 나중에 이제 발각돼 살았는데 거기에 대한 보복으로 수십 명 된 군인으로 300명이 넘는 이 백군 여기 가가지고 전투에서 승리를 하게 되죠. 그런데 이때 그쪽에서 백군들도 이 숨어있다 내복에다 사격을 해가지고 그 당시 김경천 장군 부관이었던 러시아 폴략군과 척발에 죽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죽고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김경천 장군 일기에도 나와요. 수많은 탄원이 비오듯 이렇게 하는데 다 위험하다고 하지만은 뭐 나는 웃으면서 말했다. 아직 마적과 일본군과 러시아 백군은 아직 나를 마칠 탄환은 만들지 못했다고 웃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늘 속셈수범했다는 거. 그렇게 하고 이 많은 전투를 치르고 나니까 1922년 이제 일본군이 거의 물러갈 즈음에 그 연해주 빨치산 혁명위원회에서 김경천 장군을 오시역트 및 혼충구역 빨치산 부대 총사령관으로 임명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일본군이 물러감으로써 이제 다 끝나게 되죠. 이제 뭐 시간이 다 됐으니까 제가 뒷 이야기는 제가 이제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다른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질문하시면 하시고, 제가 이것만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우연히 이번에 정리하다 찾아낸 겁니다. 1935년 5월 12일이면 이때가 블라디보스토크 고려사범대학교에서 일본어하고 군사학을 가르칠 때예요. 그런데 이때 이 고려극장에 김경천 장군이 음반을 기증을 하셨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치아를 드립니다. 해삼시가 블라디보스토크이거든요. 해삼시 조선극단의 조선의 고대 예술 연구와 발전을 위하여 고대 소리집을 극단에 선사한 김경천 동맥의 극단 지휘자, 극단 지도부와 배우 일동은 치아를 드립니다. 이게 우연히 제가 찾아냈어요. 그래서 아마 그때 연해주 이 고려극장에 1934년부터 처음으로 우리나라 음반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아마 김경천 장군도 음반을 구해서 이듬해 발전을 해서 기증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마지막은 뭐 여러분들 저는 이걸로 제가 끝내겠습니다. 제가 다른 이야기는 많은데 예, 자식들이고요. 예, 뭐 저는 밑도 끝도 없는 이야기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이 남겨놓고 끝낸 것은 다음에 더 이어서 하시겠다 그 말씀이거든요. 내년에 또 하실 건지 오늘 이 자리는 우리 그 장소를 빌려서 쓰고 있는데 바쁘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가시면은 끝나고 저쪽 서울 오신 분들은 월곡 고려인문화관 그쪽으로 오시면은 뒤편 이야기를 더 하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게 여러분들이 이게 경천 아일록 영인본을 모두 한 권씩 받으셨는데요. 오늘에 맞춰서 나왔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 광주지부가 이제 고려인마을 출판자 공동으로 출판했는데 이 광산구에서 활동하시는 세한기업이라고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가요? 아시는 분? 세한기업의 최영준 대표가 몇 년 전에 광산구청에 우리나라 역사와 관련된 시민단체들에 좀 후원해 주십시오 하고 1,000만 원을 주셨는데 이제 김사모 전 광산구청장님이 적당히 안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라 민족문제연구소 또 지금은 이름 바꿨지만 근로정신대 할머니 함께하는 시민모임 이런 곳에 돈을 400만 원, 400만 원 이렇게 나눠주셨어요. 그 중에 민족문제연구소 400만 원 중에 고려인마을 우리 또랑스비 목사님께 고려인마을 활동에 독립군 후손들이 많이 사는 곳이니까 드리고 나머지 200만 원을 갖고 요거 만들어 봅시다 하고 그때 시작했는데 2년 전 이야기인데 겨우 책이 오늘 나왔습니다. 그래서 세한기업 최영준 대표 혹시 나중에 누구 만나시면은 고맙다는 말씀 좀 전해 주시고 또 이 책도 좀 보내드릴 것 같아요.